1920년대 영국의 고고학자 레너드 울리가 이라크 남부 우르에 척박한 모래를 걷어냈을 때 세계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곳에서 발굴된 우르의 왕실 무덤은 단순히 금과 보석으로 가득 찬 고대의 창고가 아니었습니다. 울리를 그리고 전 세계의 지식인들을 진정으로 전율하게 만든 것은 무덤의 가장 깊은 곳, 이른바 죽음의 구덩이라 불리는 장소에서 발견된 일흔내 구의 시신들이었습니다. 화려한 황금 꽃잎으로 머리를 장식한 궁녀들, 값비싼 청금석이 박힌 악기를 조용히 쥐고 있는 음악가들, 그리고 날카로운 무기를 들고선 호위병들. 그들의 모습은 끔찍한 죽음의 현장이라기보다는 시간이 멈춘 평화로운 연회장 같았습니다. 시신들은 아무런 몸부림이나 저항의 흔적 없이 너무나도 질서 정연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울리는 이 압도적인 광경 앞에서 하나의 낭만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왕과 왕비를 사후 세계에서도 모시기 위해 자발적으로 독배를 마시고 기꺼이 목숨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확고한 충성심, 그리고 다음 생을 굳게 믿는 높은 수준의 종교적 관념, 이것이야말로 짐승의 시대를 벗어나 인간이 이룩한 가장 위대한 정신적 승리이자 역사상 가장 완벽했던 최초의 문명이 남긴 고귀한 증거라고 세상은 찬사를 보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흔들림 없이 믿어왔습니다. 인류 최초로 바퀴를 굴리고 이끼 모양의 글자를 점토판에 새기며 공평한 법의 저울을 세웠던 지성적인 수메르인들은 그들의 죽음마저도 기품 있고 우아했다고 말입니다. 모든 것이 조화롭게 통제되는 완벽한 사회. 그것이 우리가 5,000년 전에 수메르 문명에 대해 품고 있던 낭만적인 환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진실은 감춰진 땅 속에서 가장 날카로운 얼굴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근 고고학자들과 법의학자들이 최첨단 컴퓨터 단층 촬영과 3차원 분석 기술을 동원하여 과거에 발굴되어 박물관에 고이 모셔져 있던 그 두개골들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니터에 떠오른 결과는 전 세계 고고학계를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평온하게 독을 마시고 잠든 줄 알았던 그들의 두개골에는 크고 무거운 둔기에 의해 강하게 내리쳐진 거대한 함몰 자국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을 향한 숭고한 충성심으로 자발적인 죽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무자비하게 머리가 부서져 살해당한 희생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더 소름 돋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일부 시신은 사후의 부패를 막고 의식을 치르기 위해 불에 구워지듯 열이 가해졌고 맹독성 수은, 화합물로 방부 처리된 흔적까지 발견된 것입니다. 이것은 평화로운 순장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되고 기획된 거대한 학살극이었습니다. 이 끔찍하고도 차가운 발견은 우리에게 문명이라는 단어가 감추고 있는 진짜 얼굴을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우리는 흔히 인류가 문명을 발달시키면서 야만성을 벗어던지고 더욱 선하고 도덕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수메르 무덤의 진실은 그 반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문명은 폭력을 없앤 것이 아니라 폭력을 조직화하고 제도화했을 뿐입니다. 그를 알고 법을 세웠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사람을 더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필요한 경우 합법적으로 죽음을 강요할 수 있는 차가운 권력 시스템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소수의 지배계급은 피지배계급의 목숨을 언제든 앗아갈 수 있는 독점적 폭력을 손에 쥐었고 그것을 거룩한 종교적 의식과 화려한 황금으로 정교하게 포장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거대한 지정학적 의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복잡한 수학 방정식을 풀고 하늘의 별자리를 관측하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를 만들었던 사람들, 인류 최초의 서사시를 지어 부르며 삶과 죽음의 의미를 고뇌했던 이 비상하고 지성적인 민족이 도대체 왜 이토록 잔인하고 억압적인 통치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했을까요?
어떤 이유가 이 위대한 발명가들을 차가운 권력의 괴물로 만들었을까요? 그 해답은 단순히 인간의 선악이나 고대 왕들의 개인적인 탐욕 같은 납작한 이야기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이유는 그들이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두려움 속에서 마주해야 했던 것, 그리고 그들이 매일 두 발로 밟고 서 있어야 했던 그 가혹한 현실 아래에 깊숙이 숨겨져 있습니다. 인류 최초이자 가장 위대했던 이 문명이 스스로 멸망을 향한 무덤을 파기 시작한 잔혹한 발단. 그 모든 통제와 권력의 기원은 바로 그들을 둘러싼 지리적 조건에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무대를 5,000년 전 이라크 남부의 평원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지역을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릅니다. 두 강 사이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세계사를 배울 때 우리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매년 범람하여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 주었고, 그 풍요로움 덕분에 인류 최초의 문명이 꽃피었다고 배웁니다. 이집트의 나일강이 주었던 축복과 비슷한 이미지로 메소포타미아를 상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땅을 밟아본다면 교과서의 낭만적인 묘사 뒤에 숨겨진 끔찍한 자연 환경에 입을 다물지 못할 것입니다. 나일강은 이집트인들에게 시계처럼 정확하고 자애로운 어머니였습니다. 씨를 뿌려야 할 시기에 맞춰 부드럽게 범람하고 얌전히 물러나며 농사짓기 딱 좋은 검은 흙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러나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는 달랐습니다. 이 두 강은 자비로운 어머니가 아니라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미치광이 폭군에 가까웠습니다. 발원지인 북쪽 산맥에서 눈이 녹아내리면 강물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갑자기 맹렬하게 쏟아져 내려와 애써 일군 밭과 가축, 심지어 마을 전체를 흔적도 없이 삼켜버렸습니다. 그러다가도 어느 해에는 물 한 방울 흘려보내지 않아 대지를 바싹 마르게 하고 모든 생명을 말려 죽이는 잔인한 가뭄을 내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땅에는 문명을 건설하기 위한 기본적인 재료조차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집을 지을 튼튼한 나무도, 성벽을 쌓을 단단한 돌도, 무기와 도구를 만들 굴이나 철 같은 금속 자원도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름이면 기온이 섭씨 50도를 넘나드는 살인적인 더위가 대지를 달궜고 1년 내내 내리는 비를 다 합쳐도 200mm가 채 되지 않는 척박한 사막이었습니다. 수메르인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오직 변덕스럽고 폭력적인 두 강물, 그리고 발밑에 끝없이 펼쳐진 진흙뿐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불리하고 절망적인 지정학적 조건이 바로 수메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 가혹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그 폭력적인 강물을 인간의 힘으로 억누르고 통제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강에서 물을 안전하게 끌어오기 위해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운하를 팠고 홍수를 막기 위해 끝없는 제방을 쌓아 올렸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관계 농업이라 부르며 인류의 위대한 기술적 진보이자 지적 성취로 찬양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가로운 천재가 어느 날 영감에 사로잡혀 만들어낸 우아한 혁신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자연의 폭력에 맞서 물길을 통제하지 못하면 굶어 죽거나 물에 빠져 죽어야만 하는 극단적인 선택지 앞에서 짜낸 피눈물, 나는 생존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강물을 통제하고 운하를 파는 작업은 한 가족이나 작은 마을 단위의 노동력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구약볕 아래에서 끝없이 쌓이는 진흙을 퍼내고 제방을 보수하고 물길을 유지하려면 수천 혹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일해야만 했습니다. 생존을 위해 대규모 협동이 절대적으로 강제되는 이 숨막히는 지리적 조건은 인류 역사에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문제를 던졌습니다. 어떻게 서로 이름도 모르는 수만 명의 사람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고된 진흙 삽질을 시킬 것인가? 한정된 생명수인 강물을 상류와 하류의 밭에
어떻게 불만 없이 분배할 것인가? 그리고 이 거대한 시스템을 거부하거나 무임승차하려는 자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수메르인들은 폭력적인 자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땅을 파기 시작했지만 그 삽질의 대가로 대지 위에는 물길뿐만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거대하고 무서운 존재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인구를 지휘하고 물을 배분하며 불복종을 피로 다스릴 독점적인 권력. 그 괴물의 이름은 바로 국가였습니다. 운하가 완성되고 물길이 통제되자 척박했던 진흙 땅은 기적처럼 막대한 식량을 쏟아냈습니다. 잉여 농산물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우루크나 우루 같은 거대한 도시 국가들이 탄생했습니다. 수만 명의 인구가 한 곳에 밀집해 살아가는 인류 최초의 거대 도시. 이곳에서 권력을 쥔 자들은 신전의 사제이자 곧 통치자였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오른 거대한 신전. 지구라트는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오늘날로 치면 국세청이자 중앙은행이었고 국가의 모든 자본과 식량이 모였다가 분배되는 거대한 물류센터였습니다. 도시에 사는 수만 명의 사람들을 통제하는 가장 확실하고 잔혹한 방법은 폭력이 아니라 식량줄을 쥐는 것입니다. 누가 얼마나 일했고 그 대가로 보리와 맥주를 얼마나 배급받아야 하는가, 농민들이 국가에 바쳐야 할 세금은 얼마이고 누군가가 신전에서 빌려간 씨앗의 빚은 얼마인가? 마을 단위의 작은 공동체에서는 서로의 얼굴을 알고 기억에 의존해 이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만 명의 낯선 이들이 부대끼며 살아가는 거대 도시에서는 기억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거짓말을 하고 기억은 왜곡되며 채무자는 빚을 부인하기 마련입니다. 도시의 지배자들은 거대한 인구를 오차 없이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 인간의 불완전한 기억을 대체할 완벽하고 차가운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가 탄생합니다. 바로 문자입니다. 우리는 흔히 문자가 인간의 고차원적인 사유와 예술적 영감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시를 짓고 철학적 진리를 기록하며 후대의 위대한 신화와 사랑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문자를 발명했을 것이라는 낭만적인 환상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메르의 뜨거운 모래밭 속에서 발굴된 가장 오래된 점토판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진실은 그 환상을 무참히 깨뜨려 버립니다. 기원전 3000년경에 만들어진 그 수많은 점토판에는 길가메시의 영웅담이나 신들을 향한 아름다운 찬가는 단 한 줄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빼곡하게 새겨진 패기 모양의 기호들은 오직 숫자와 품목의 나열이었습니다. 창고에 들어온 보리의 양, 노예와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식량의 할당량, 명세서, 신전에 바쳐진 가축의 마리수, 그리고 누군가가 언제까지 갚아야 하는 빚의 액수와 이자율. 인류 최초의 문자는 영혼의 울림을 기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철저한 회계장부와 영수증, 그리고 세금 징수 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해 발명되었습니다. 지배 계급이 피지배 계급의 노동력과 식량을 단 한 톨의 오차도 없이 통제하고 쥐어짜내기 위해 만들어낸 뼛속까지 극단적인 실용성과 억압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문자의 탄생은 인류가 더 이상 서로를 신뢰하지 않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타인에 대한 불신과 자원 통제에 대한 국가의 병적인 집착이 부드러운 점토판 위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 같은 기록을 남겼고, 그 기록은 곧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인 권력이 되었습니다.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극소수의 엘리트 서기들은 국가 권력의 심장부가 되어 모든 백성의 삶을 장부 위의 숫자로 환산했습니다. 문자를 쥔 자들이 권력을 쥐었고, 이제 국가는 보이지 않는 거미줄처럼 사람들의 일상을 촘촘하게 계산해내는 완벽한 관료제 시스템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내부의 모든 자원과 인간을 완벽하게 장부 위에 올려놓고
통제할 수 있게 된 수메르의 도시 국가들. 그들의 시선은 이제 점토판을 벗어나 도시의 성벽 너머를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구를 먹여 살릴 물과 영토는 한정되어 있는데 국가의 식욕과 권력자들의 탐욕은 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춘 이 거대한 권력의 기계들이 이웃 도시의 물길과 옥토를 빼앗기 위해 격돌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지정학적 운명이었습니다. 창고에 보리알을 새던 삐끼 문자가 이제는 피비린내 나는 전면전의 포고문으로 바뀌어갈 참이었습니다. 끝없는 탐욕과 생존을 향한 강박은 수메르의 도시 국가들을 영원한 전쟁의 토시로 몰아넣었습니다. 우르크, 우르, 라가슈와 같은 거대한 도시들은 수백 년 동안 서로의 운하를 파괴하고 귀중한 농경지를 빼앗으며 피비린내 나는 소모전을 벌였습니다. 한정된 수자원을 독점하려는 이 잔혹한 생존 게임 속에서 이라크 남부의 평화는 잠시도 평화로울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지긋지긋한 혼란을 단숨에 잠재우며 역사상 유례없는 거대한 권력을 쥔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인류 최초의 제국을 건설한 아카드의 사르곤 왕입니다. 사르곤의 등장은 메소포타미아 전쟁의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이전까지의 전쟁이 이웃 도시 간의 영토 분쟁이나 수자원 다툼이었다면 사르곤의 야망은 달랐습니다. 그는 무자비한 군대를 이끌고 전역을 짓밟았고 북쪽의 아카드어 사용지역과 남쪽의 수메르어 사용지역을 하나로 통합하는 거대한 제국을 세웠습니다.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저항하는 도시의 성벽을 허물고 패배한 왕들의 목에 쇠사슬을 채워 끌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제국을 무력으로 세우는 것과 그것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과제입니다. 총칼로 사람의 육체를 잠시 굴복시킬 수는 있어도 서로 다른 언어와 오랜 신앙을 가진 두 민족을 온전히 묶어둘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대한 반란의 불씨를 품은 채 사르곤은 물리적인 폭력보다 훨씬 교묘하고 치명적인 전략을 구사합니다. 그는 칼과 창이 아니라 신앙을 그리고 자신의 친딸을 지정학적 심리 무기로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사르곤은 남부 수메르 종교의 심장부인 우르의 달의 신전에 자신의 딸 에네두안나를 최고 여사제로 임명했습니다. 정복자의 핏줄이 피정복자의 가장 신성하고 권위 있는 성소를 장악한 것입니다. 이 낯선 이방인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에네두안나는 인류 역사의 길이 남을 놀라운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오늘날 역사상 그 이름이 알려진 최초의 작가로 널리 칭송받는 그녀는 수메르어와 아카드어 두 가지 언어를 모두 사용하여 신들을 찬양하는 아름답고도 강렬한 찬가를 지어 불렀습니다. 우리는 흔히 엔헤두안나를 개인의 내면과 감정을 최초로 기록한 위대한 문학가이자 순수한 예술가로 기억합니다. 그녀의 시는 신을 향한 인간의 두려움과 절절한 사랑, 그리고 자신의 고통을 1인칭 시점으로 노래한 놀라운 성취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정학적이고 권력지향적인 냉혹한 시선으로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녀의 아름다운 시구는 철저하게 계산된 제국의 선전 도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북쪽 정복자의 신과 남쪽 피정복자의 신을 하나의 이야기 속에 교묘하게 섞어버림으로써 이질적인 두 민족을 공통된 신앙의 틀 안에 가두고 문화적으로 동화시키려는 고도의 이데올로기적 무기였던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개인적 감정이 담긴 문학 작품은 순수한 영혼의 고백이 아니라 제국의 분열을 막기 위해 통치자의 딸이 빚어낸 가장 정교하고 우아한 세뇌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종교와 문학마저 권력 유지의 도구로 전락시킨 이 완벽한 제국 시스템은 사르곤의 손자인 나람신 시대에 이르러 그 절대적인 절정에 달합니다. 끝없는 정복 전쟁의 승리로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게 된 나람신은 마침내 스스로를 살아있는 신으로 선포하기에 이릅니다. 메소포타미아 역사상
최초로 유한한 생명을 가진 인간이 영원한 신의 자리에 스스로 오른 것입니다. 절대적인 군사력과 종교적 세뇌로 무장한 이 오만한 제국은 영원토록 세상을 지배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신이라 칭하며 통제의 오만에 빠졌던 이 지배자들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이 모든 완벽한 정치 시스템을 한순간에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릴 무시무시한 자연의 재앙이 이미 그들 머리 위로 조용히 들이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스스로를 살아있는 신이라 부르며 하늘을 찌를 듯한 오만함에 빠져 있던 아카드 제국의 통치자들. 하지만 진정한 권력자라면 인간의 목숨뿐만 아니라 자연의 순리마저 통제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기원전 2200년경 제국의 영광이 영원할 것만 같았던 바로 그 순간 거대한 하늘은 인간의 알량한 권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가장 무자비한 방식으로 응답을 보내왔습니다. 최근 고기 후학자들이 빙하의 코어와 깊은 동굴의 종유석에 남겨진 화학적 흔적을 분석하여 밝혀낸 바에 따르면 이 시기 지구 전체의 운명을 뒤바꾼 끔찍한 기후재앙이 발생했습니다. 학계에서 4.2 킬로이어 사건이라 부르는 전 지구적인 초강력 가뭄이 시작된 것입니다. 대기권을 순환하는 계절풍의 궤적이 미세하게 틀어지면서 메소포타미아의 생명수를 공급하던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발원지, 북쪽 타우루스 산맥에 내리던 비와 눈이 거짓말처럼 뚝 끊겨버렸습니다. 강물은 끔찍한 속도로 바닥을 드러내며 말라붙었고 수메르인들이 수백 년 동안 수많은 노예와 평민들의 피와 땀을 갈아 넣어 완성했던 그 거대하고 정교한 관계, 운하 시스템은 단숨에 쩍쩍 갈라진 쓸모없는 흙구덩이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물줄기가 끊기자 제국의 심장부를 먹여 살리던 끝없는 밀밭과 보리밭이 누렇게 타들어갔습니다. 제국이 자랑하던 완벽한 통제와 회계 시스템은 이 거대한 자연의 분노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습니다. 신전의 서기들이 쥐고 있던 정교한 점토판은 식량을 통제하고 분배하기 위한 권력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분배할 식량 자체가 창고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장부 위에 적힌 숫자들은 백성들의 배고픔을 달래주지 못했고 사방을 호령하던 나람신의 그 무적의 군대조차 극심한 굶주림 앞에서는 이성을 잃고 무기를 내동댕이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텅 빈 곡물 창고 주변으로 몰려들어 절규했고 살아남기 위한 폭동과 약탈이 제국 전역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습니다.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강력했던 아카드 제국은 적군의 날카로운 칼날이 아니라 텅 빈 하늘에서 쏟아지는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불과 수십 년 만에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는 흔히 거대한 제국이나 국가가 멸망할 때 영웅들의 장엄한 전투나 치열하고 교묘한 정치적 암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라 상상합니다. 하지만 지정학적 권력의 최정점에는 인간이 만든 성벽이나 군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압도적인 힘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수만 명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흔들던 절대 군주의 막강한 권력도 이질적인 두 민족을 하나로 묶어내며 세뇌하던 정교한 종교적 시스템도 지구의 대기권을 흐르는 바람의 방향이 아주 미세하게 바뀐 것 하나를 견뎌내지 못하고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위대한 제국을 건설하고 스스로를 신의 반열에 올리더라도 비를 내리지 않는 무심한 하늘 아래에서는 그저 물 한 모금을 구걸하는 굶주린 한 마리의 짐승으로 전락할 뿐이라는 뼈아픈 진실이 역사에 각인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만했던 아카드 제국은 파멸의 길을 걸었고 수많은 생명이 모래 폭풍의 장막 속으로 허망하게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생존 본능은 끈질겼고 수백 년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흐른 뒤 잔인했던 가뭄도 서서히 끝을 맺으며 강물은 다시 예전의 흐름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무너진 제국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다시 운하의 흙을 파내고 씨앗을 뿌리며 새로운 시대의 부흥을 꿈꿨습니다. 하늘의 끔찍한 징벌은
마침내 완전히 지나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철저하게 속고 있었습니다. 대기권의 가뭄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고 영구적인 죽음의 그림자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절대 증발하지 않는 끈질긴 암살자가 이미 그들의 발밑 진흙 땅 깊은 곳에서 조용히 제국의 숨통을 향해 손을 뻗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가뭄이 끝나고 두강에 다시 물이 차오르자 살아남은 수메르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끔찍했던 기후의 분노가 지나갔으니 다시 예전처럼 풍요로운 제국을 재건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매일 맨발로 밟고 다니는 그 질척이는 진흙 땅 아래에서는 가뭄이나 이민족의 침략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치명적이고 완벽한 파멸의 기계가 수천 년째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암살자의 이름은 바로 소금입니다. 메소포타미아 평원은 겉보기에는 끝없이 펼쳐진 거대한 농경지 같지만 지형적으로는 물이 빠져나갈 경사가 거의 없는 완벽한 평탄면에 가깝습니다. 바다도 아닌 내륙 깊숙한 평원에 어떻게 소금이 쌓이게 된 것일까요? 그 치명적인 비밀은 바로 수메르인들이 고대 세계의 신으로 군림할 수 있게 만들어준 최첨단 생존 기술, 관계농업 자체에 숨어 있었습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강물에는 아주 미세한 양의 천연 염분이 녹아 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수천 년 동안 이 강물을 거대한 운하로 끌어들여 섭씨 50도를 오르내리는 살인적인 드약볕 아래의 밭에 끝없이 쏟아부었습니다. 뜨거운 태양은 물을 순식간에 증발시켰고 증발하지 못한 소금 성분은 고스란히 흙의 표면에 하얗게 남겨졌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땅속의 상황이었습니다. 쉴 새 없이 들이부은 물 때문에 지하 수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졌고 땅속 깊은 곳에 갇혀있던 소금기마저 모세관 현상을 타고 지표면으로 스멀스멀 기어 올라왔습니다. 물을 대면 될수록,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대지는 점점 더 짠맛을 머금은 하얀 죽음의 땅으로 변해갔습니다. 식량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진흙을 파내고 운하를 넓힌 그들의 부지런함이 역설적으로 그들의 땅의 독을 살포하는 거대한 소금 공장을 풀가동한 셈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른 것은 제국을 지탱하던 핵심 작물인 밀이었습니다. 밀은 소금기에 매우 취약한 식물입니다. 풍요로웠던 옥토에 하얀 소금꽃이 피기 시작하자 튼튼했던 밀대들이 힘없이 쓰러졌고 노달은 여물지 못한 채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대지가 하얗게 변해갈수록 제국의 심장박동도 희미해져 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농업의 실패나 일시적인 흉년이 아니라 수메르 문명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뼈아픈 지정학적 모순이었습니다. 자연의 폭력에 맞서 생존하기 위해 발명한 관계 시스템은 그들에게 막대한 잉여 생산물을 안겨주었고 문자를 발명하게 했으며 거대한 권력과 국가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들을 고대 세계의 지배자로 만들어준 가장 위대한 혁신이 사실은 수천 년에 걸쳐 그들의 목을 서서히 조르고 있던 치명적인 독가스였던 것입니다. 오직 살아남기 위해 매달렸던 기술적 진보가 스스로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완벽한 기계가 되어버린 이 상황은 마치 고대 그리스 비극의 주인공이 자신의 가혹한 운명을 피하려 발버둥 칠수록 오히려 거대한 파멸의 한가운데로 빨려 들어가는 끔찍한 역설과도 같았습니다. 대지가 하얗게 병들어가고 식량 생산량이 곤두박질 치는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정상적인 지성이라면 땅을 쉬게 하거나 소금기를 씻어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밤하늘의 별자리를 계산하고 고도의 수학을 발명해낸 가장 똑똑하고 비상한 두뇌를 가진 민족 중 하나였으니까요. 하지만 권력과 통제의 기계는 한번 굴러가기 시작하면 스스로 멈추는 법을 모릅니다. 끝없이 무너져가는 토양 앞에서 수메르의 지배층은 근본적인 삶의 방식을 바꾸는 대신 역사의 모든 보수적인 권력자들이 위기 때마다 선택하는
가장 어리석고 폭력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바로 눈앞의 문제를 교묘하게 은폐하고 자연의 순리를 억지로 권력의 장부 위에 끼워 맞추려는 끔찍한 도박이었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밀밭 앞에서 수메르의 지배층, 즉 우르 제3 왕조의 권력자들은 위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땅이 소금에 중독되어 죽어간다면 땅을 치료해야 마땅했지만 거대한 관료제와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당장 내일 소비할 막대한 식량이 필요했던 국가에게 자연의 회복을 기다려줄 여유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연의 경고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대신 식물학적인 꼼수를 부려 대자연을 속이려는 최후의 도박을 감행합니다. 밀이 소금기를 견디지 못하고 죽어버린다면 밀보다 염분에 훨씬 강한 작물인 보리를 심으면 된다는 지극히 얄팍하고 관료적인 계산이었습니다. 초기 수메르 사회에서 밀과 보리의 재배 비율은 비교적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땅이 하얗게 병들어갈수록 밀의 수확량은 곤두박질 쳤고 국가의 강압적인 지시 아래 농민들은 어쩔 수 없이 밀농사를 포기하고 염분에 강한 보리로 작물을 전면 교체해야만 했습니다. 우르 제3 왕조 시기에 이르면 밭에서 밀은 거의 자취를 감추고 보리가 전체 수확량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게 됩니다. 지배자들은 보리밭이 잠시나마 푸른빛을 유지하는 것을 보며 자신들이 마침내 기후와 자연의 한계를 극복했다고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보리는 소금에 찌든 땅을 치료하는 해독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어가는 제국의 수명을 아주 잠시 연장해주는 말기 암 환자에게 투여된 강력한 진통제에 불과했습니다. 보리로 작물을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지에 누적되는 소금의 양은 한계치를 넘어섰고 결국 염분에 강하다던 보리의 수확량마저 무서운 속도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식량이 턱없이 부족해지자 우르의 권력자들은 역사상 가장 극단적이고 병적인 통제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제국의 서기들은 눈에 불을 켜고 모든 것을 점토판에 기록했습니다. 밭에서 거둔 보리의 노알 하나, 노예에게 지급되는 맥주 한 모금, 심지어 가축이 먹는 건초의 양까지 국가의 장부 위에 강박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은 국가가 철저하게 계산하여 발급한 배급표에 따라 목숨을 연장할 최소한의 식량만을 배급받았습니다. 오늘날 이라크의 모래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수십만 개의 읽기 문자, 점토판들 대부분이 바로 이 시기 극심한 결핍을 통제하기 위해 미친 듯이 작성된 국가의 회계 장부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과 관료제가 몰락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가장 비극적인 지정학적 역설입니다. 그들은 땅이 죽어가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부족해진 식량을 얼마나 오차없이 완벽하게 분배할 것인가에 모든 국가적 지능을 쏟아부었습니다. 구멍이 뚫려 차가운 바닷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침몰하는 거대한 배 위에서 배를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창고에 남은 비상식량의 개수를 소수점까지 정확하게 계산하는 완벽한 회계 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관료제는 유능했지만 그 유능함의 방향은 파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장부상의 숫자 계산은 완벽했지만 그 완벽한 장부 아래에서 진짜 씨앗은 소금에 절여져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끝내 진통제마저 효력을 다하자 하얗게 얼어붙은 소금 사막 위로 끔찍한 굶주림의 그림자가 제국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창고의 문을 열어도 더 이상 배분할 보리가 남아있지 않았을 때 제국의 거대한 회계 시스템은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배고픔은 내부의 백성들만을 굶겨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문명의 심장부가 굶주림에 허덕이며 허점을 보일 때 국경선 너머에서는 그 피냄새를 맡은 불청객들이 서성거리기 시작합니다. 텅 빈 보리창고 밖으로 역사상 가장 절망적이고 굶주린 이방인들의 발소리가 거친 모래바람을 타고 우르의 성벽을 향해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굶주림은 국경을 가리지 않습니다.
수메르의 심장부를 강타한 생태적 재앙은 그들만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쪽과 북쪽의 초원지대에 살아가던 유목민족들, 특히 아모리인들 역시 똑같은 기후의 분노 아래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 초원이 사막으로 변해버리자 가축들은 말라 죽었고 유목민들은 생존의 기로에 섰습니다.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이들은 살기 위해 본능적으로 물과 식량이 있다고 믿어지는 곳, 수메르의 남부 평원을 향해 거대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영토를 넓히려는 탐욕스러운 정복자가 아니라 당장 오늘 입에 넣을 빵 한 조각을 찾기 위해 밀려드는 거대한 기후 난민의 물결이었습니다. 전쟁의 본질은 종종 거창한 이념이 아니라 가장 원초적인 칼로리 쟁탈전에 불과합니다. 물밀듯이 밀려 내려오는 굶주린 난민들을 마주한 우르 제3왕조의 지배자들은 역사의 수많은 권력자들이 위기 때마다 꺼내드는 익숙하고도 절망적인 카드를 선택합니다. 바로 거대한 장벽을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르의 왕들은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성벽, 이른바 아모리인을 막는 방벽을 세웠습니다. 훗날 중국의 만리장성이나 현대의 국경 장벽과 놀랍도록 닮아있는 이 거대한 토목공사는 외부의 위협을 물리적인 벽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권력자들의 허망한 착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수메르의 위대한 건축가들은 벽의 높이를 치밀하게 계산하고 벽돌을 쌓아 올리며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들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들은 진흙을 통제하는 기술은 가졌지만 성벽 밖의 거친 모래바람과 땅속에서 올라오는 소금의 저주는 통제할 수 없다는 지정학적 진실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벽조차도 그것을 지키는 인간의 위장까지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장벽은 오직 그 위에 서서 적을 노려보며 창을 단단히 쥐고 경계하는 병사들이 있을 때만 물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병사들이 날 선창을 쥐고 서 있으려면 매일같이 일정한 양의 보리와 맥주가 국가로부터 지급되어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수메르 문명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치명적인 모순이 폭발합니다. 성벽을 완성했지만 하얀 소금에 찌들어 완전히 죽어버린 땅은 병사들의 임금으로 지급할 보리를 더 이상 한 톨도 생산해내지 못했습니다. 국가의 중앙창고는 완전히 바닥을 드러냈고 완벽했던 회계 장부 시스템도 무에서 유를 창조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제국의 엘리트 서기들은 남은 보리를 소수점까지 쪼개며 배급량을 줄여나갔지만 기호로 텅 빈 뱃속을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장벽 밖에서는 이방인들이 굶주림에 허덕이며 문을 두드리고 있었고 장벽 안에서는 그것을 막아야 할 제국의 병사들이 똑같이 극심한 굶주림에 쓰러져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수메르의 병사들은 쥐고 있던 창을 내동댕이 치고 초소를 버린 채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져가는 늙은 제국을 위해 식량 한 줌조차 내어주지 못하는 무능한 국가를 위해 굶어 죽을 때까지 충성을 맹세할 바보는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우르의 거대한 장벽이 무너진 것은 적의 공성 무기가 압도적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튼튼했던 성벽은 물리적으로 부서진 것이 아니라 그저 허무하게 텅 비어버렸을 뿐입니다. 권력자들이 야심차게 쌓아 올린 가장 거대한 방어선이 보리 창고가 텅 비었다는 지독한 생태적 현실 앞에서 안개처럼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인간이 발명한 가장 강력했던 통제 시스템도, 고도로 발달한 엘리트 관료제도,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웅장한 장벽도 노달 하나를 싹 틔우지 못하는 하얗게 죽은 대지 위에서는 한낱 바스러지는 흙먼지에 불과했습니다. 바야흐로 굶주린 늑대들의 무리가 아무도 지키지 않는 텅 빈 장벽을 기어넘어 털끝만 한 저항조차 받지 않고 제국의 심장부를 향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2004년, 가장 위대했던 인류 최초의 문명에 마침내 거스를 수 없는 최후의 시각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끝은 용맹한 영웅들이 피를 흘리며
장렬하게 칼을 맞대는 비장한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길고 긴 굶주림의 고통 끝에 마지막으로 내뱉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절망적인 한숨과도 같았습니다. 기원전 2004년, 마침내 최후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방어선이 완전히 붕괴된 틈을 타 동쪽 자그로스 산맥 너머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엘라민들이 제국의 심장 우르를 향해 파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위대한 제국이자 문명의 요람이었던 거대한 도시 우르가 이방인들의 군홧발 아래 무너지는 찰나의 광경은 훗날 살아남은 자들이 남긴 우르를 위한 애가라는 점토판 기록 속에 너무나도 생생하고 뼈아프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 기록은 장엄한 영웅의 서사시나 치열하고 명예로운 전투의 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과 피비린 내가 진동하는 묵시록적인 멸망의 생중계에 가까웠습니다. 애가에 따르면 우르의 거리는 피와 시신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굶주림에 지쳐 쓰러진 사람들의 시체 위로 적들의 전차 바퀴가 무자비하게 지나갔고 어머니들은 살기 위해 자신의 아이를 버려둔 채 도망쳐야 했습니다. 한때 제국의 심장으로서 식량과 부가 넘쳐나던 화려한 성문 앞에는 썩어가는 시신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무엇보다 수메르인들을 가장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은 것은 자신들을 지켜주던 신들의 침묵이었습니다. 도시의 수호신이었던 달의 신 난나마저 화염에 휩싸인 지구라트를 버리고 하늘로 훌쩍 떠나버렸다고 점토파는 절규합니다. 신조차도 소금에 절여진 텅 빈 대지와 피비린내, 나는 사륙의 현장을 견디지 못하고 등을 돌려버린 것입니다. 오만했던 왕은 쇠사슬에 묶여 엘람으로 끌려갔고 그렇게 5,000년 가까이 이어지던 수메르인들의 정치적 실체는 영원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엘람인들의 침공이라는 피상적인 사건 이면에 숨겨진 가장 잔혹한 지정학적 진실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우르 성벽을 무너뜨리고 제국의 숨통을 단숨에 끊어놓은 최종 타격은 분명 엘라민들의 날카로운 칼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승리자인 엘라민들이 피를 흘리며 우르에 입성했을 때 그들이 차지한 것은 결코 우유와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지상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수천 년 동안 누적된 생태적 재앙으로 인해 하얀 소금독을 뒤집어쓰고 이미 뱃속 깊은 곳부터 까맣게 썩어 문드러진 거대한 시체를 약탈했을 뿐입니다. 승리자였던 엘라민들조차 그 끔찍하게 황폐해진 땅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으며 새로운 제국을 건설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신전의 금과 은, 진귀한 보물들만 챙긴 채 소금 사막으로 변해버린 그 저주받은 땅을 쳐다보지도 않고 서둘러 떠나야만 했습니다. 수메르를 진짜로 죽인 범인은 동쪽에서 온 야만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죽인 것은 자신들이 영원한 권력과 끝없는 풍요를 누리기 위해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렸던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소금 알갱이들이었습니다. 한 국가의 이름이 세계 지도에서 영원히 지워지는 비극은 어느 날 갑자기 터진 이민족의 침략이나 전쟁의 하룻밤 사이에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 그들이 자연의 한계를 무시하고 통제의 오만에 빠져 첫 번째 관계 운하를 무리하게 파내려가기 시작했던 바로 그 오만한 순간부터 수백 년에 걸쳐 이미 치밀하게 예정된 결말이었습니다. 이로써 검은 머리의 사람들이라 스스로를 불렀던 수메르인들은 역사 무대에서 완전히 퇴장했습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우르크와 우르의 거대한 지구라트는 거친 모래바람에 깎여나가며 침묵의 무덤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들의 언어는 일상에서 사라져 점차 죽은 언어가 되었고 백성들은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위대했던 제국은 그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흙 위에 키로 남긴 흔적과 그 죽음의 대지에 쌓인 하얀 소금의 뼈아픈 교훈마저 영원히 이라크의 모래 속에 파묻혀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메르 문명은
비록 참혹하게 무너졌지만 그들이 인류 역사에 처음으로 새겨넣은 성공과 실패의 공식은 수천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오늘날 우리에게 닿아 있습니다. 거대한 철근과 콘크리트 숲을 짓고 끝없는 발전을 향해 폭주하는 현대의 우리들에게 그들은 모래바람 너머에서 아주 서늘하고도 묵직한 지정학적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수메르인들의 육체는 이라크의 거친 모래 폭풍 속으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발명한 시스템과 권력의 유령은 단 한 번도 지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아모리인들, 바빌로니아인들, 아시리아인들은 수메르를 정복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수메르의 시스템에 철저히 동화되었을 뿐입니다. 그들의 지식은 그리스와 로마를 거쳐 오늘날 현대 문명의 가장 깊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출근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시계를 보았을 때 1시간을 60분으로 나누고 1분을 60초로 나누는 그 60진법의 눈금은 바로 5000년 전 수메르의 서기들이 창고의 보리를 계산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낯선 사람을 믿지 않고 부동산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 법과 제도의 보호를 기대할 때, 우리는 여전히 수메르인들이 진흙판 위에 그어놓은 그 불신의 시스템 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현대인이라 부르지만 지정학적 권력과 사회 구조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우리 모두는 그저 넥타이를 맨 수메르인들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남긴 최초의 문학작품인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가장 강력했던 왕 길가메시는 영원한 생명을 찾아 세상의 끝까지 헤맸지만 결국 빈손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는 신이 인간에게 죽음을 주었고 생명은 자신들의 몫으로 남겨두었다는 뼈아픈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인간 육체의 유한함을 가장 먼저 깨달았던 이 지혜로운 민족이 어째서 자신들이 발딛고선 자연의 유한함은 끝내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역사상 가장 똑똑했던 문명이 남긴 가장 뼈아픈 역설입니다. 그들은 기술의 힘을 빌려 자연의 한계를 잠시 늦추는 것을 자연을 영원히 정복한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위대한 기술이 서서히 대지의 하얀 소금독을 축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제국이 완전히 굶어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외면했습니다. 수메르의 멸망은 결코 지나간 고대사의 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진행형의 섬뜩한 거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메르인들의 관계 운하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정교한 기술적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땅속 가장 깊은 곳에 파이프를 박아 화석 연료를 뿜어 올리고 강물의 흐름을 거대한 댐으로 막아버리며 눈에 보이지 않는 화학 물질들을 끊임없이 대기 중으로 뿜어내고 있습니다. 수메르인들이 염분에 강한 보리를 심어 잠시 멸망을 늦췄던 것처럼 우리 역시 눈앞에 닥친 생태적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더 나은 기술이라는 새로운 진통제로 덮어버리기에 급급합니다. 우리는 기후의 분노 앞에서도 탄소 포집 기술이나 또 다른 기계공학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 맹신하고 있습니다. 5000년 전 자연을 회계장부로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우르의 서기들과 지금의 우리는 본질적으로 단 한 걸음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연은 인간의 권력이나 자본의 논리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대자연은 우리가 발명한 그 어떤 회계장부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냉혹하게 인간이 저지른 이기적인 추출의 대가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수메르 문명이라는 위대한 기계의 작동을 영원히 멈추게 한 것은 적군의 거대한 투석기나 압도적인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땅에 쏟아부었던 물에서 증발하고 남은 맨눈으로는 거의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고 하얀 소금 알갱이들의 조용한 축적이었습니다. 그 미세한 소금들이 모여 결국 인간의 위장을 비웠고 제국의 방벽을 무너뜨렸으며 찬란했던 문명의 심장 박동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인류 최초의 문명은 그들이 발명한 완벽한 시스템이 뿜어낸 소금이라는 치명적인 독에 의해 스스로 무덤을 팠습니다. 그렇다면 거칠 것 없이 팽창하며 자연을 쥐어짜고 있는 현대 문명의 화려한 도시들 아래에는 지금 이 순간 어떤 보이지 않는 하얀 소금들이 소리 없이 쌓여가고 있을까요? 우리의 완벽한 기술과 성장의 환상이 한계치에 다다라 더 이상 한 알의 동알도 싹 틔우지 못하게 되는 날, 우리가 세워둔 거대한 권력의 방벽 밖에서는 과연 어떤 이방인들이 굶주린 눈빛으로 문을 두드리게 될까요? 이라크 남부의 하얀 모래사막 밑에 묻힌 수메르인들의 부서진 두개골은 여전히 그 끔찍한 해답을 안고 침묵의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역사는 결코 지나간 과거의 죽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를 향해 날아오는 가장 정확하고 잔혹한 예언입니다.